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2016년에도 강달러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도 발빠른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2월 FOMC 회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강달러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또 산업별로도 흐름이 다를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달러화 강세가 얼마나 강할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제조업 지표가 좀 둔화됐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진다면 그 강달러 기조도 매우 낮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달러화 강세 얼마나 더 진행될 수 있을지 MTN의 김중을 연구위원의 판단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오늘 그 골드만삭스의 코스틴,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은 증시는 별로, 개별 종목 위주의 투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주목해볼 만한 키 마켓은 결국은 달러 강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것이 얼마만큼 유용한지 또 달러 강세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경제 지표 이런 것들로 놓고 보기보단 경제 지표로 따지면 다 부진한데 경제 지표로 따지기보다는 이 실제로 달러의 수급에 우리가 좀 더 기인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인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달러 수급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오늘 KDB 대우증권의 리포트를 한번 이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자본 수지가 현재 지금 추이를 보시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달러 유출이죠. 결국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경상수지 적자에 자본수지도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건 미국이 그만큼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그렇다면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착각에 가깝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각 부문별로 지금 보시면 뭐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이 돈을 갚으면서, 즉 해외 부채를 갚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자본 수지의 하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기존의 투자은행을 통해서 해외 투자를 늘려나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자본 수지의 이탈이 아니라 오히려 해외 졌던 빚을 갚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자본 수지의 적자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수급은 괜찮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보니까 미국 거주자들은 해외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최근에 채권 투자는 좀 늘리고 있는 양상이지만 주식은 적극적으로 청산하고 있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은행권의 동향인데 결국은 이제 민간 투자자와 은행 투자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은행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해외 부채를 지금 갚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유로화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달러로 다시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달러 강세가 좀 더 본격화되고 나머지 통화들이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미국 은행권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시장, 특히 이머징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미국의 민간 투자자들도 좀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달러 회귀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 숫자 하나만 가지고 지금 달러가 약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해외 쪽에서 미국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정부 부분에서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다. 즉 정부에서 들고 있는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미 국채는 팔고 있는데 오히려 민간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미 국채를 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실제로 주식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지만 미국의 회사채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채라든지 아니면 국채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해외 쪽에서는 미국의 주요 채권들에 대해서 매수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미국채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질 가능성, 즉 금리를 올리더라도 미국채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내년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채권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아도 누군가 계속 채권을 해외에서 매수해주면서 미국채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해외 쪽에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미국의 민간 투자자나 은행 투자자는 오히려 비달러 부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여나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달러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달러의 강세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역으로 뒤집으면 이머징 마켓, 즉 다른 이종 통화로 얘기되고 있는 이머징 마켓의 상대적인 부진은 내년에도 그렇게 강하게 나타날 개연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지금 미국 투자은행들이 3번에서 4번 정도는 금리를 올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쁜 지표로 인해서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든다. 빠르게 올리지 않는 것이지 금리의 인상은 어느 정도 진행된다. 그러니까 내년에 한 1% 정도의 금리는 아마 올라갈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달러의 움직임,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에 따라서 시장별로도 전략을 달리 세워야 될 텐데요. 주식시장, 채권시장, 원자재 시장까지 일단 어떤 시장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춰야 될까요? 네, 일단 원자재 시장 쪽에도 한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인데요. 먼저 유가 쪽에 있어서는 지금 뭐 수급 양상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가 자체가 좀 더 긍정적으로 움직여야 글로벌 시장에서 물가의 움직임, 특히 가장 이제 주목하고 있는 물가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디플레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거의 뭐 제로 수준에 있는 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제 빠른 속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러시아는 지금 이제 유럽 쪽으로 수출을 아시아 쪽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공급 싸움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우디가 쉽게 이 싸움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펙은 감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미국의 원유 수입도 보시면 캐나다나 아메리카 쪽에서는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자기들이 만든 셰일가스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중동 쪽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우디를 비롯한 이 오펙 국가 쪽에서는 계속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시장 포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펙은 감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비오펙 국가들이 지금 계속 시장 장악력을 넓혀나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유가는 쉽게 반등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석유 시장은 지금 상황은 이러한데 만약 이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타난다면 뭐 물가 상승에 대한 이 컨센서스가 확대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베이스 이펙트가 그만큼 강하겠죠.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물가를 계속 하락 압력을 줬는데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바닥치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반대로 이제 베이스 이펙트가 나타나면서 물가 헤드라인 물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의 자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또 물가가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 뭐 투자도 늘리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또 인식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에서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원유 시장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기후 전망인데요. 지금 올해 엘니뇨로 인해서 미국의 기후 전망이 굉장히 온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난방유 수요도 줄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의 탄력적인 반등은 힘들지만 이쪽의 움직임에 따라서 향후의 물가 그리고 금리 정책의 움직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장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를 뽑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비철금속을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너무 급하게 그것도 과하게 빠졌거든요.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도 밴드의 하단 부근에서 추가적인 급락을 보이기보다는 일시적인 반등이 나타날 개연성. 이게 뭐 밴드 상단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밴드 중단에서 다시 꺾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떨어졌던 밴드 하단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 개연성이 있다는 점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것은 이제 선물 포지션인데 지금 숏 포지션이 거의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반대로 이쪽에서 아주 조그만 이슈만 터져도 숏 포지션이 급속도로 청산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숏 커버링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라는 점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시장은 비철금속 시장에서 이 구리 가격 혹은 뭐 니켈 가격 최근에 급락했던 이런 비철금속이 반등의 개연성이 있지 않나.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내년 연초, 올 연말 연초까지는 반등의 개연성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고려아연, 풍산과 같은 이런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뭐 달러 강세 뭐 이런 거 다 좋고 뭐 미래 성장성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그동안 빠진 걸로만 생각해 본다면 이런 종목군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런 쪽에 관심이 없으셨다면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뭐 가장 이제 우수한 종목은 풍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면 뭐 니켈 이런 가격들이 움직인다면 뭐 황금 ST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니켈 관련주들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아마 차선호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 비철금속 가격이 반등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라면서 그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또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보도록 할 텐데요.
뭐 그간 많이 오르기도 참 많이 올랐습니다. 뭐 호재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너무 고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시티그룹에서는 목표가를 39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다소 충격적인 목표가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떠한 판단이 필요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런 극단적인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투자하기가 굉장히 난해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 뭐 그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이제는 일종의 기대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의 움직임에 따라 다른 종목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워낙 크다라는 점으로 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들 종목을 가지고 나머지 종목의 투자의 일종의 지표를 삼아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가치 평가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재 이 종목의 전체적인 가치 평가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한 2조 정도가 채 안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가치 평가라면 이건 뭐 누구도 문제를 삼을 수 없을 정도의 밸류에이션과 적정한 가치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밑에 부분이죠. 기술 수출 가치를 14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매출 올린 것이 한 5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 5조 원도 확실한 5조 원은 아니죠. 향후 임상 발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플렉서블하게 변동성이 있는 그런 지표인데 여기 이제 2배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한 200% 정도 반영을 해서 현재 지금 신약 가치를 14조 정도로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할인율,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할인율을 줘야 된다. 할인율이 얼마였냐면 10% 정도의 할인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가치를 할인율을 줬을 때 12조 원. 그러면 원래 가치인 1조 4천억 이걸 더해가지고 이 회사의 지금 총 가치가 한 12조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순 부채 못 빼고 하고 하면 거의 10조 원 이상 남고 주식수로 나눠 보니까 주당 가치가 이제 10조 원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5조 원 정도를 100% 평가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빠질 수도 있고 향후 이제 중국 시장이라든지 우리 시장에 대한 가치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목표 주가 10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 자체가 제가 보기엔 너무 먼 미래의 꿈을 너무 당겨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제 태양광에서도 한번 경험해 봤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경험한 것이 2차 전지에서도 이미 한번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3년치 이익을 다 끌어다 썼는데 실제로 이익이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주가는 반토막, 10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결국 이 종목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죠. 물론 잘 되리라는 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너무 이런 과한 기대가 좀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에선 가장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삼성증권의 평가인데요. 각 이제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이미 개발한 거 말고 개발이 남아있는 이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목표 주가가 2020년에는 거의 20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모두 현재 한미약품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제약 상황들이 계획대로 됐을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엔 좀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죠. 한미약품의 퀀텀 프로젝트만큼의 수익을 향후 올릴 수 있을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는 능력, 국내 제약사에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M&A를 통해서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 국내 대형 기업이 진출해서 정말 큰 규모의 무엇을 진행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가치 평가가 너무 심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드리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앞으로 인수합병 이슈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대기업이 진출한다든지 그러면 전체 그림이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신규 투자는 어렵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이 종목이 무너진다면 나머지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업종 향후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판단과 함께 오늘에 대한 전략, 오늘장 선전략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